자, 이어서 해봅시다. 교과서는 34쪽입니다. 자,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와 성찰. 이 단어는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을 할게요. 자, 우선, 이 윤리적 탐구란 무엇이냐? 결국,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 공부, 사색과 같은 것들이 윤리적 탐구겠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들을. 그래서 이 윤리적 탐구를 위한 과정이 중요한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합리적으로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 윤리적 탐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쌤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문제인식.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간다면 탐구를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현상을 보고서도 저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탐구를 해 나가겠죠. 예컨대 새치기를 아주 당연하게 하는 학생들은 새치기가 도덕적인가 비도덕적인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새치기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 제재 방법 등에 대해서 탐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뉴스를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뉴스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제발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지 말고 헤드라인만이라도 보던지 아니면 오피니언 사설만이라도 좀 보던지 하다못해 만평이라도 좀 보세요. 만평만 보더라도 만평이 뭐냐면은 어떤 기사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지금 그날 대한민국의 이슈가 되는 사건이 무엇인가를 조금 만평을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만평. 최소한 이런 거라도 좀 보세요. 시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죠? 문제인식. 자, 문제인식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자료를 수집해야 돼요. 그게 문제라는 걸 알았으면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정보를 모아야겠죠. 그리고 이 정보를 모으고 나면은 입장을 채택하고 근거를 제시해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이 둘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문제를 인식하고 입장을 채택하고 자료를 수집한다. 그러면은 편향된 자료들만 보이게 돼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오늘날의 많은 문제들이 뭐냐면 결국 뭐예요? 가짜뉴스. 나의 정치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채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내 입맛에 맞는 자료들만 수집하게 되고 그것을 악용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들이 등장하는 거죠. 최대한 중립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쌤 같은 경우에도 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조금 신문사들이 성향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조금 보수 언론이다라고 하는 뭐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 같은 것이 있고 조금 진보 쪽으로 묶이는 뭐 한겨레 경향이 있는데 쌤은 뭐 네이버에서 그냥 아무거나 신문을 다 봅니다. 특정 신문만 구독하진 않고요. 근데 기사를 보다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좀 관심이 생기는 기사가 생겼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뭐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일보 가가지고 좀 비슷한 기사가 있는가 또 찾아봐요. 그럼 또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똑같은 사건을 놓고 기술을 하는데 글을 쓰는 방법들이 달라요.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입장을 다 보고 또 그거 이외에도 또 다른 기사, 다른 인터넷 신문사의 기사들을 여러 개를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입장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것의 단면만 보지 말고 좀 여러 측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입장을 채택해야 됩니다. 입장 채택하고 나면은 대안을 제시해야겠죠?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완성해야겠죠. 윤리적 탐구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문제인식이에요.
문제인식. 대통령의 이름이 아니라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알았죠? 문제를 인식하고 자료를 모으고 난 뒤에 어떻게 할지, 내가 어떤 입장을 채택해야 될지 고민하고 대안 찾고, 그리고 이게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성찰해 봐야 된다. 문제가 있다? 다시 해야겠죠. 다시 돌아가겠죠. 뭐 이렇게 상식적인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알았죠? 외울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요 우는 좀 수능에 항상 나오는 파트예요. 윤리적 추론. 이 윤리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덕 판단, 이것이 옳다 그르다 라는 도덕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과정, 그것을 윤리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 판단을 위해서 주로 이 3단문법을 활용을 하는데, 이 3단문법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라는 세 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죠. 가장 익숙한 3단문법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 대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전제. 결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보편적 원리로부터 개별 사실에 대한 진위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것이 3단문법이고 주로 연역법에서 사용하고 있죠. 아마 과학사에서 배울 것 같습니다. 연역법. 자, 이 3단문법을 도덕적인 문제에 적용시키면은 윤리적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 대전제가 도덕 원리가 돼요. 소전제가 사실 판단, 결론이 도덕 판단입니다. 자, 도덕 원리, 보편적인 도덕 규범이에요. 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거짓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도덕 원리입니다. 사실 판단,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사실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영역이에요. 알겠죠? 객관적인 영역. 그리고 도덕 판단, 도덕적으로 그것이 옳냐 그러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가치가 개입되겠죠. 그래서 객관적인 것은 주로 여기에 있고, 이것은 도덕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제시합니다. 자, 설명은 이 정도인데 실제로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도덕 원리.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보편적인 도덕 규범이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사람 죽이는 거 옳지 않다. 보편적 도덕 원리입니다. 문제가 없죠? 자, 사실 판단. 자, 사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맞죠? 사형은 사람 죽이는 거 맞죠?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을 죽이는 게 사형이니까 사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덕 판단. 사람을 죽이는 건 옳지 않은데 사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면 사형은 어떻다? 옳지 않다. 라는 도덕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사형 제도가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것, 이것이 윤리적 추론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도덕 원리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도덕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정의롭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겠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응당한 합당한 처벌이 가해져야 돼요. 동의하죠? 일반적인 보편적인 도덕 원리로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형은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다.
그래서 사형은 적용.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죠.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근거를 대느냐, 어떤 도덕 원리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자료들을 모아놓고 난 뒤에 가장 합당한 원리를 세워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덕 원리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성찰을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개인의 취향은 존중되어야 된다. 개인의 취향, 음식 취향은 존중되어야 된다. 마약도 개인의 취향이다. 마약도 존중되어야 된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이 원리에 내가 세운 이 보편적 도덕 원리에 허점이 생기는 순간 이것이 모두 다 우르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 원리가 맞는지 끊임없이 성찰을 해야 돼요. 뭐 성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보편화 결과 검사라든지 보편성을 따지는 거, 뭐 역할 교환 검사, 역학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논리학적으로 보면은. 네, 그런 것들은 뭐 우리 교육 과정에서 다루진 않으니까 요거까지만 할게요. 다만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이것의 논리성, 논리적 전개 과정을 잘 알아야 돼요. 알겠죠? 앞으로 이거에 많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수능 같은 데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이렇게 비워놓고 이 소전제 기억에 대한 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적절한 것은 혹은 뭐 기억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것을 골라라고 시킵니다. 알겠죠? 할 수만 있으면 돼요. 3단 논법을. 그리고 이 전개 과정이 논리적이냐를 따지는 게 메타윤리학이에요. 알겠죠? 메타윤리학. 요거를 세우는 게 이론규범윤리학, 논리를 따지는 게 메타윤리학, 그래서 구체적 문제에 적용하는 게 실천윤리학이에요. 알았죠? 자, 세 번째 토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해 나갑니다. 찬반으로 나뉘게 되고 옳다 그러다 계속해서 논쟁을 하게 되죠. 한 번씩 100분 토론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자, 근데 이 토론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것들도 많이 있는데 주로 이 하버마스의 관점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성실하게 이해 가능하게 정당하게 진실하게 참여하면 됩니다. 알겠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면 안 되겠죠? 막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요새는 막말이 기록이 다 남잖아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 토론과 관련해서 앞서 배웠던 요 미리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갈게요. 자, 이 미리 자유론이라는 책을 썼다고 했죠? 그래서 자유의 원칙을 배웠습니다. 자유의 원칙이 뭐였습니까?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려져야 된다. 만약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제한되어야 된다. 무위해성의 원칙이라고 했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밀은 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했어요. 사상의 자유도 물론이고 표현의 자유도 대단히 강조합니다. 특히나 밀이 왜 이렇게까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냐면 인간의 오류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틀릴 수가 있거든요.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돼요. 억압받는 소수의 의견이 진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는 지구는 평평하고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간다 라는 천동설을 따랐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아니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지구는 둥글다 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죠. 과거에는 분명히 천동설이 주류였어요. 지동설이 소수였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반대가 되죠. 소수 의견이 진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은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소수 의견이 진리가 아니라도 존중해야 돼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진리와 진실과 거짓이 싸우면은 진실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져요. 물론 그 이기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힘이 들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가치를 재확인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하게 생동감 있는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 수준이 되어버리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감탄과 경외를 많이 주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논쟁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을 해서 다시 그것이 참임을 인정받았을 때 그것은 보다 가치 있는 진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쌤은 인터넷에 있는 극단적 사이트에서 보면은 한 번씩 요상한 주장들을 하죠. 그런 것들도 일정 부분까지는 허용될 필요가 있어요. 일정 부분까지는. 근데 문제는 이제 항상 일정 부분을 넘어가서 인격 모독, 인신 모독으로 가니까 그게 문제인 건데 우리가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의혹들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판단하기에는 조금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한 번씩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대통령 기록 문서 같은 것들을 오픈해가지고 그 의혹들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오픈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오픈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혹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계속해서 토론을 해야 돼요.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무조건 넌 안 돼, 틀렸어 라고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유잖아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다르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입을 막는다?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밀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입을 막는 것이 잘못되었듯이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의 입을 막는 건 역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재 정치를 비판을 하잖아요. 독재 정치. 이 독재자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의 입을 막고 억압하는 것을 부정의하다라고 생각하듯이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것도 똑같이 부정의하다. 이게 밀의 관점이에요. 알겠죠? 표현의 자유 허용되어야 됩니다. 단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 밀과 하버마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 밀은 하버마스는 전원 합의가 베스트예요. 전원 합의.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정부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합시다 라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면 밀은 굳이 전부 합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소수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항상 유용성이 높거든. 왜냐? 소수 의견이 진리라면 우린 진리를 알 수 있고 소수 의견이 진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리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으니까 100% 의견 일치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자유를.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찰인데 아무리 반복해도 반복해서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게 성찰이죠.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가 끊임없이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연휴를 보내고 어린이날을 보내고 할 텐데 그때 내가 과연 의미 있게 보냈는가? 아마 이 수업을 들을 때면 어버이날도 지나갔을 텐데 어버이날에 내가 과연 부모님께 뭘 해드렸는가? 항상 성찰을 해야겠죠. 누군가 보고 있지 않아도 보고 있는 것처럼 항상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뭐 삼성오신 하루에 3가지씩 맨날 반성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게 성찰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의 문장을 하나 소개를 하고 이번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죠. 이 소크라테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숙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나 오늘날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대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쌤 세대는 그런 게 있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자. 남들보다 잘나서 뭐하겠노. 적당히 살자. 라는 게 쌤 세대의 마인드예요. 쌤 1세대는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고. 근데 여러분 세대는 지금 쌤이 지켜볼 때는 독특하게, 남과는 다르게 이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시대적으로 그런 것이지 개개인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 여러분 삶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런데 남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사회가 좋다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면 그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그런 것들이 많죠.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것, 그 한계를 놓고 시대적으로 사회에서 공무원이 좋다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적성과 관계없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게 쌤이 대학 시절에 그랬어요. 고등학생 때 공부를 적당히 했던 친구들, 부모님이 네 선생 해라 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대를 왔던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결국 다니다 보면은 포기해요. 적성이 안 맞거든요. 충분히 고등학생 때 아마 자기 삶에 대해서 성찰을 안 해본 거죠. 여러분도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학교 오고 가고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게임만 하고 TV만 보고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뭔가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특히나 우리가 경제면이라든지 사회면 이런 것들, 정치면을 보다 보면은 뉴스를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잘 알게 되고 거기에서 내가 해보고 싶은 일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잘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해야지만이 진정으로 좀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삶은 도덕적인 삶과 좋은 삶이랑 같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서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꼭 한번 성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